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교육 제12강으로서 생성형 AI 교육의 잠재력과 확장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성형 AI는 사전학습을 한다는 거죠. 뭘 사전학습하느냐? 인간 세계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사전학습하는 건데, 사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구글 트랜스포머를 바탕으로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문서 정보들, 그렇죠? 텍스트화된 정보들을 엄청난 정보들을 학습하는데 그 정보들이 갖고 있는 문장들 있죠. 문장들의 언어들, 단어들 이런 것들의 상호관계를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의미를 생성하게 하고 어떤 식으로 지식을 쌓고 그것을 어떻게 정보로서 활용하고 있는가를 학습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응답하는 것은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질문의 답일 확률이 가장 높은 방식으로 내용을 추출하여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생성형 AI는 이렇게 응답을 생성해내는 방식이고 기존에 자신이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론해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에게 단순한 팩트를 물어보는 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 팩트라고 하는 게 영구불변한 진리가 아니고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독도는 당연히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국 땅이라는 게 팩트이지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것이 진실이다라고 받아들이는지를 생성형 AI는 역사적 배경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나 팩트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AI가 사전학습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모국어를 학습하거나 또 성인의 언어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문법적인 규칙을 학습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언어를 학습하고 세상에 있는 지식을 특히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눈에 띄게 되는 것과 AI가 인간 사회에 대한 정보를 이제 막 학습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사회를 이해하고 거기서 뭔가 자신이 정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인간의 지능과 AI의 지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생성형 AI가 앞으로 점점 학습이 많아지고 인간으로부터 상호작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걸 인해서 AI의 지식을 생성하고 정보를 처리하게 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무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판별 모델이 아니고 생성 모델은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해석해서 추론하는 응답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판별 모델보다 훨씬 더 잠재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병렬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컴퓨터 칩셋이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면서 점점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학습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인간보다 훨씬 더 스마트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Generative Super Intelligent, 그죠? 생성형 초지능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가 출발했을 때는 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아주 단순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학습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자연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수많은 인간의 기본적으로 텍스트화된 정보들을 처리하고 검색해주고 요약해주고 번역해주는 것, 그리고 추론까지 일정 부분의 추론까지 가능하다. 이게 텍스트형 AI 챗봇의 출발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인간 사회에 등장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나 우려가 등장했었죠. 그래서 이걸 차단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세상에서는 이 생성형 AI를 배제할 수가 없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배제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쓰느냐 문제이지 배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금방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AI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오류들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의 문제이고 또 그리고 이 AI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처럼 인터넷에 있는 인간 정보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선별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정답과 오류들, 그 다음에 오해, 편견 이런 것들이 잡동사니가 되어 있는 세상의 인터넷에 있는 지식 세계입니다. 자, 이것을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는 hallucination도 할 수 있고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 찬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일반적인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들은 충분히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주의할 몇 가지 걸 얘기하면 미스인포메이션, 잘못된 정보를 예방한다거나 또 저작권을 표시를 해야 된 문제, 그렇죠? 인간 사회에서는 지적 재산권이 사실은 그 인간 개개인의 어떤 그 성과와 그 다음에 경제적 보상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저작권이 보호되지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그런 저작권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서 저작권이라는 것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저작물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에 의미를 둘 것이냐, 그리고 인공지능이 다루고 있는 그런 정보나 응답이나 그 다음에 저작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어떤 논란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교육의 측면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해 봤는데요. 그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수업 객서를 짜거나 시험 문제를 구상하거나 또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수업을 준비하거나 학생의 선호나 관심사에 따르게 수업을 수준을 조정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의 보고서, 어떤 글짓기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데, 자, AI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전통적인 학교 교육에서 교사가 15명, 20명의 학생들을 다루다 보니까 맞춤형 교육이나 수준별 교육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교사가 수많은 업무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핑계거리가 되었었죠. 자, 그런데 AI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일들을 교사의 업무를 보조해서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대신 교사는 AI가 할 수 없는 다른 부분, 그리고 AI를 도움을 받아서 교사가 더 집중할 수 있는 특히 이제 학업 미성취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는다거나 전체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그런 노하우를 발휘해서 결국은 인간과 AI가 협업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학교 교실에서 수업의 한계점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교사가 일일이 수업계획을 작성했죠. 혹은 출판사에서 제공한 교사용 지도안에서 나온 수업계획서나 다른 교사들의 수업계획서들을 차용해서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료들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차도 오래된 것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공지능이 자신의 수업이나 교실 상황에 맞춰서 교사가 적절한 프롬프트를 제시하기만 하면 그것에 맞춰서 새롭고 창의적인 수업 계획서를 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내용을 적용할지 말지, 내용을 조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교사의 몫입니다. 결국 기초 작업을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고
교사는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환경에 맞는 내용을 통해서 보다 집중적이고 보다 타겟이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를 구상하는 것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죠. 자,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많이 느끼고 있겠지만, 교사들이 새로운 문제를 작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작성하려면, 문항을 출제하려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고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교사들은 본인이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미 있는 기출문제를 활용하거나 수많은 참고서나 이런 자료들의 문제를 그대로 따와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공정성이라든가 어떤 사전학습 그리고 어떤 자료에 노출된 학생,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존에 있는 문항이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은 얼마든지 새로운 문제들을 잘 생성해 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교사가 적절하게 확인하고 내용을 조정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수많은 글짓기나 어떤 과제를 제출하고 교사들이 그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초적으로 생성형 AI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 그 정도 수준의 디테일한 개별의 문장의 어떤 내용들을 피드백을 해주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자,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이유가 챗GPT와 같은 대표적으로 텍스트형 인공지능은 그 어느 누구의 수준에 못지않게끔 사전 학습을 통해서 아까 인간의 글과 언어에 있어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거기서 뭔가를 새롭게 재조합하는 능력이 특화된 생성형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한다면 기본적인 그 스크리닝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과제나 글짓기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을 적절하게 검토하고 점수를 어떻게 부여하는 것은 나중에 사후에 교사가 반드시 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또 생성형 인공지능이 최근에 다양식성을 도입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인간의 텍스트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정보, 소리나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입력과 출력의 쌍방향으로 이런 다양한 양식의 매트리얼, 자료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또 획기적인 변화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는, 이 과제에서는 제가 초등생과 중학생용으로 뭔가 포스터 제작을 초안을 그려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초등생과 중학생의 수준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뭐 2024년 한 초반부 정도에 질문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구분을 못한다는 것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리카나 남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작은 도시나 어떤 학교에서 이 챗GPT를 사용하는 사람이 뭐 아르헨티나의 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 맞는 그림 포스터를 제안해줘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러한 소규모 국가나 잘 알려지지 않는 문화의 초등생과 중학생의 수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제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였고 잘 알려진 국가나 문화나 언어나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학습이 끝났기 때문에 적절한 응답을 하겠지만 막연하게 초등학교, 중학교의 상황을 어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어떤 상황, 도시나 국가의 수준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인공지능이 지금 알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인 한계가 아니고 그것은 근본 시간이 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문제 자체도 우리가 초등생, 중학생의 수준을 나누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그 수준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프롬프트를 제공하지 않은 한 막연한 질문일 수밖에 없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막연한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얻고자 할 때는 그것을 디테일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앞으로도 생성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실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용자를 최적화하는 겁니다. 사용자의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환경에서 쓰고자 하는가, 이 질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학습된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술 작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려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이미지를 얻고자 한다면 디테일한 프롬프트를 몇 차례 거쳐서 제시를 해야지만이 사용자 원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어쨌든 생성형 AI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잠재력을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확장해서 쓸 수 있고 그것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 자, 크게 검색과 업무 자동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한 예술적인 작품을 생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자, 검색이나 편집은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도 되지만 이미지도 검색이 다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이렇게 추론에 의해서 뭐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모호한 관념을 응답하는 사례가 많죠. 그럴 경우 팩트에 어긋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Perplexity라고 하는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자, Perplexity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문서를 정확하게 탐색해서 검색해서 그 정보를 학습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응답을 제시하면서 참고 자료도 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일반적인 기능처럼 엄청나게 많은 인간 데이터를 검색해서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스에 기반한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훨씬 어떤 객관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자, 업무 자동화 차원에서는 또 최근에 등장한 약 2024년 5월경에 등장한 GPT-4o 옴니가 있겠죠. 옴니는 다방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멀티 모달리티를 기반으로 한 응답이기 때문에 업무에서는 텍스트만 다루지 않잖아요. 수많은 표, 그림, 그래프, 그 다음에 그림을 인식하는 것들 다 해석하는 것들이 다 포함된 GPT-4 옴니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영상이나 음악을 생성하는 그러한 수많은 생성형 인공지능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소개하게 될 비주얼 챗 GPT라든가 구글 제미나이. 자, 구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일상화된 탐색, 검색 도구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데스크탑 위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기를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면서 검색하는데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것도 멀티모달한 인공지능 제미나이가 등장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 학습이라는 것이 학교나 어떤 주어진 공간과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럴 필요가 없는 기술적 환경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하느냐는 이제 사용자에 달린 문제겠죠. 이것이 갖고 있는 교육적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는 굉장히 편협한 관점입니다.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합니다. 당연히 악영향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교육관을 고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경계가 사라지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정보 검색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맞춤형 정보의 시대가 된 거고요.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역량이다.
물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어린 나이,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다루는 그런 교육적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그런 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잘 유의해서 가르치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계속 예를 들어서 지식을 훈련시키거나 교과서 중심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은 이미 기성사회의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런 수준에 밖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토 GPT는 인공지능에게 뭔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수많은 단계의 과업들을 오토 GPT가 다른 GPT를 불러내서 각자 역할을 분배해서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목표가 정해지기만 한다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수많은 단계들을 오토 GPT가 다른 GPT들을 활성화시켜서 일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런 겁니다. 상황인지 문제를 인지하는 거죠. 환경을.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범 행위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리플렉트 성찰해보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기억이 돼서 기억을 추출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실천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오토 GPT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대부분 지식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지식을 잘 갖춘 사람을 우리가 인재로서 미래 인재로 내보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러한 미래 인재, 전통적인 미래 인재들의 능력을 보면 오토 GPT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을 과연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성찰과 비판과 추론과 문제 해결이지만 이런 것들을 수준에 모든 인간이 도달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잠재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크리에이터 시대로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예술이나 음악 미술 쪽뿐만 아니죠. 문학이나 이런 것들도 다 크리에이터이지만 우리는 이제 다양식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이미지 생성, 음악 생성 작업들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책을 만들어주거나 그 다음에 동영상, 스틸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바꿔주거나 초상화를 그려주거나 그리고 이것도 있죠. 2D 그래픽. 우리가 예전에 비디오가 있었잖아요. 비디오 촬영, 움직이는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 촬영을 한쪽에서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한쪽에서 벽을 타고 오르는 것은 당연히 움직이는 영상이지만 이쪽에서 카메라가 있는 쪽의 영상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생성의 인공지능은 이렇게 한번 촬영하는 모습을 학습한다면 이 모습을 반대편에 봤을 때 어떤 모습이 생성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만들어내서 3차원적인 그리고 4차원 혹은 다각도의 그런 동영상을 생성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챗 GPT가 바로 비주얼 챗 GPT의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자료를 생성의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원리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번 그림에서 유저가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입력하게 되고 이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2번 프롬프트에서 자세하게 명령하면 그것을 3번 챗 GPT가 그 명령을 파악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미지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반복적으로 사고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iterative reasoning이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지, 무엇을 원하지라고 그 reason, 그러니까 이유를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추론하는, 생성해내는 수많은 API들,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인공지능이 이런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소통하면서 작업을 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API를 동원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비주얼 챗GPT의 기본 아키텍처다라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2D 이미지를 합성하는 컴포저가 있죠. 그 다음에 2D를 3D로 변하는 루마 AI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실체 사물을 사각형 사방향에서 네 방향에서 촬영하면 이것을 3D 이미지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초창기에 나온 모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런 기능들은 모든 이 이미지 인공지능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D 이미지를 3D 이미지 3차원 공간에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저도 약 20년 전에 이렇게 3D 그래픽스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 명령 학습과 그 다음에 디테일한 조정들이 필요한 이걸 익숙해지기 위해서 수년이 걸리는 작업이 바로 3D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가지 명령만을 가지고 안에서 조정해서 이미지를 금방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러한 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자, 그래픽 디자인도 이렇게 기본적인 그 템플릿에다가 디자이너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만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쉽게 아래 그림과 같은 수많은 디자인 모델들을 수초 만에 생성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디어라는 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금방 생성해 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산업적으로 필요한 방향성은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구상해낼 수 있는 것이 인간 디자이너의 역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AI 기술에 따라서 이 미술 교육의 방향성에서 대해서 제가 쓴 논문의 일부인데요. 미술 교육의 전문가들도 이런 AI 활용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미술 교육을 이런 상황에서 추진할 것인가가 이제 미술 교육 전문가들의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쌤이라는 또 기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왼쪽에 있는 이미지 그림을 가지고 이것을 3차원으로 그 내부 구조나 이걸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자,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2차원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그멘트로 나누다 보면 각각을 이제 인공지능이 이 가위를 구성하는 세부 요인들, 부품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3D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받는다. 뭐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적인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성형 AI에 기반한 디자인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미지를 복원하는 툴들도 당연히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DragGAN이라는 게 있는데, GAN이라는 것이 이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는 것의 약자이겠죠. 이것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생성형 Adversarial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생성형으로 우리 어드버저리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해 나갈 때 자, 목표 이미지가 있고 그 목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원본 이미지를 변형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변형되는 그 과정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표 이미지에 도달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생성한 이미지가 목표 값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우리가 adversary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계속 비교를 해 나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장에서 판사가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검사의 말을 계속 반박 자료들을 들으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생성해내는 이미지를 서로 상대방의 목표 타겟 이미지와 계속 비교해 나가면서 이게 서로 반박을 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면서 최종에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GAN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활용한다는 거고요. 자, 텍스트 자체를 2D로 만들 수 있겠죠. 텍스트만 입력해서도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데 무엇을 원할지를 정해야 되니까 디테일한 명령을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텍스트를 3D로 만들어주는 드림 퓨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3D를 얻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입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작업들이 예전에는 이것이 뭐 수개월이 전문 디자이너들도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3D 객체 생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너무 익숙한 기술이 되어버렸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현실 세계를 3D 세계로 메타버스 안으로 구현시키기 위한 기술이 바로 3D 렌더링 기술입니다. 자, 이것의 중요한 점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부 구조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런 구조들도 3D로 렌더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안에서 실제 세계와 같은 상호작용, 인간들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기술들도 이런 렌더링, 3D 렌더링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훨씬 작업이 수월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텍스트로 동영상을 만들어주고, 뭐, 영화도 제작을 해주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크리에이티브한 생성형 AI의 등장이 교육적으로 어떤 함의가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에서 사고훈련을 강조해왔죠. 자, 사고훈련, 뭐, 당연히 여전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고훈련을 거의 90% 이상의 수준으로 중요시 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 이성을 활용한 교육,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길러진 인재들을 좋은 훌륭한 인재라고 하는 전통이 거의 2000년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이성과 그것에 기반한 지식을 훈련시키고 그 지식을 갖춘 인간이 미래 사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이 2000년간 지배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간, 그런 인재상이 정말 인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정의를 극복하고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결국은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권력이 돼서 그 권력을 잡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확대시키는 그런 점들이 바로 이 지식에 의해서 양극화되고 계층화된 인간 사회가 구조화되고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식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고훈련만을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인 엘리트 중심의 교육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런 지식 중심 교육보다는 사회성, 윤리, 도덕, 정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는 그런 것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런 존재들이 훌륭한 인재라는 편협한 사고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인재들이 훌륭한 인재가 되어야 될까요? 자, 이금의 이런 지식에 의해서 부의 양극과 사회의 불평등이 강화되는 이런 것에서 보완이 되려면, 이런 것이 일정 부분 해결되려면 지식보다는 사회성, 윤리,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 사람들의 정서, 다양한 정서를 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런 인재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은 앞으로의 지식적인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학교 교육은 지식적인 부분의 학습은 인공지능에 의존하고 나머지 속된 말로 인간적인 교육을 위한 것들에 더 집중하고 그러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집중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교육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미 100년 전부터 기존의 지식들 가지고 단순 암기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만들어진 그런 뭐랄까 어떤 그 의미 있는 그런 통찰력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나 개인의 두뇌의 지식을 축적해서 스마트한 개인만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성의 AI를 활용해서 수업을 한다면 우리는 사실 생성의 AI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관념은 굉장히 편협하고 그다음에 어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앞으로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자, 그럼 현장에서는 어떤 거?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렇죠? 생성의 인공지능에 의존하지 않고 학생들이 실제로 해보는 활동들, 수행평가, 그 다음에 협동학습, 모동학습이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 그 다음에 메이커스, 그죠? 뭔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 당장 이런 학습들은 단순하게 텍스트나 지식, 암기에 의한 학습, 글쓰기에 의한 학습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생성형 이해를 이용해서 과제를 해왔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그 학생의 것인지 한번 발표해보고 토론해보고 하는 것은 생성형 AI의 현재 상태로서는 의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 작업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AI가 답하기 어려운 과제를 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챗봇에서 어떤 응답에서 벗어나려는 창의성을 기르는 학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선진국일수록 이런 것에 집중을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암기시켜서 시험을 보고 그것이 인재가 되는 시대에는 후진국 교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신을 잘 따고 좋은 대학을 갔을 때 가봐야 그 대학에 가서 학생들이 정말 창의적인 미래의 인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그런 걸 고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식학습이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데 유리하고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흔히 말해서 전통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방법이 지식을 통한 학습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존하는 겁니다. 자, 그런 학습관, 그런 교육관은 이제는 끝나갈 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 통찰력 있는 전문가들 다 제 말에 동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학교 교육이 이제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앱들을 반영하는 학교 교육으로 변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이다. 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